K테크 글로벌 본사 40층 최고 임원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지만 그 누구도 감히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중심에는 그룹 총수 강지훈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맞춤형 다크 네이비 슈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냉철한 시선은 테이블 끝에 앉은 계열사 사장을 꿰뚫고 있었다. 3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을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윤 사장.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K테크를 기술 및 보안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이끈 것은 바로 이 빈틈없는 논리와 전략적 사고였다. 감성은 그가 가장 경계하는 변수였고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데이터와 결과로 귀결되었다. 윤 사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필사적으로 준비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지훈의 날카로운 반박에 논리는 금세 무너졌다. 지훈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작은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임원들은 마치 포식자 앞에 초식동물처럼 숨을 죽였다. 강지훈은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파고드는 데 능숙했고 지금 그는 윤 사장의 무능력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엄숙한 분위기를 깨뜨린 것은 지훈의 책상 위에 놓인 내부 인터컴의 날카로운 호출음이었다. 수년 동안 이 회의 중에 인터컴이 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보안실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새어나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1층 로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훈은 문제라는 단어를 싫어했다. 문제는 예측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버튼을 눌러 통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회의는 10분간 정회. 그의 선언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1층 로비에서 발생한 사소한 소란이 이 중요한 회의를 방해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역력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보안팀장인 백시원 실장의 추가 보고가 이어졌다. 회장님 아이들입니다. 5명입니다. 경비 인력을 뚫고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아이들 K테크 로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 중 하나였다. 어떻게 아이들이 그것도 5명이나 경비를 뚫었단 말인가? 무언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직감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렸을 때 지훈은 눈앞의 광경에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거대하고 깨끗한 대리석 로비 중앙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5명의 작고 남루한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들의 더러운 행색은 K테크의 첨단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K테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기업이었다. 이런 혼란은 용납될 수 없었다. 보안 요원들은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내야 할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를 기다려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아이들은 그들의 제복과 무정의를 보며 잔뜩 움츠러들었다. 그들은 분명 험한 일을 겪은 뒤였고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 보였다. 가장 큰 아이는 10살 남짓 되어 보였고 필사적으로 동생들을 등 뒤로 감싸려 했다. 가장 작은 아이는 4~5살쯤 되었을까. 큰 아이의 낡은 티셔츠 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검댕과 눈물 자국이 뒤섞여 있었고 얇은 옷은 먼지 투성이었다. 그들은 굶주리고 지쳐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무언가를 향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자 보안 요원들이 길을 열었다. 임원 회의실에서 보았던 냉혹한 CEO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아이들 앞에 멈춰 섰다. 아이들은 거대한 빌딩의 위압감과 차가운 어른들의 시선에 눌려 공포에 질려 있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미아가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된 침입이었다. 그때 가장 큰 아이가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수없이 접었다 펴서 가장자리가 다 닳아버린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지훈에게 내밀었다. 지훈은 무심코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사진에 닿는 순간 강지훈의 세계가 멈췄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로비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듯 했다. 사진 속에는 갓 20살을 넘긴 2명의 청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 명은 지금의 강지훈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유분방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훈과 모든 것이 똑같은 거울처럼 닮은 또 한 명의 청년, 그의 쌍둥이 동생 강구진이었다. 10년 전 분쟁 지역 취재를 떠났다가 실종되어 사망 처리된 동생이었다. 지훈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는 단 한 번도 공적인 자리에서 평정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은 사진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우진의 사진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의 얼어붙은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아이들의 눈매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그곳에는 부인할 수 없는 우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가장 큰 아이 민준이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왔다. 아이는 지훈의 값비싼 구두와 자신의 해진 운동화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시선은 정확히 지훈의 눈을 향했다. 그리고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하지만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지훈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그 단어가 지훈의 뇌리에서 메아리쳤다. 그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결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의 눈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아이는 사진 속 두 남자 중 한 명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고 그 아버지는 간구진이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그렇다고 믿고 싶었던 동생에게 아이들이 있었다. 그것도 5이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지옥의 문턱에서 기어 나온 듯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떴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냉정한 외피 아래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우진은 항상 그와 달랐다. 뜨거웠고 정의감이 넘쳤으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런 동생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경멸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남긴 가장 무거운 유산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로비는 순식간에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보안 요원들은 당황했고 몇몇 직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으려다 제지당했다. 강지훈 회장의 숨겨진 아이들.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을 장식할 끔찍한 헤드라인이 지훈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저 아이들의 눈에 서린 공포와 그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형제를 찾아 여기까지 왔느냐는 것이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충격으로 마비되었던 사고 회로가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K테크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이 아이들의 유일한 보호자일지도 모르는 존재였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두 하던 일을 멈춰서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물러서 아이들 놀라게 하지 마. 그는 즉시 백시원 실장에게 명령했다. 백 실장,
40층 회의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내 집무실 아무도 접근 못하게 통제해. 1층 로비 CCTV,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부 확보하고 외부 유출 절대 금지야. 그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전략가로 돌아와 있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거대한 위협의 시작일 수 있었다. 지우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5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지우는 망설였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싼 슈트가 더러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몸을 낮춰 가장 작은 아이 소희와 눈을 맞췄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다. 그는 소희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미약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나머지 아이들에게 손짓하자 민준이가 동생들의 손을 이끌고 그를 따랐다. 강지훈 회장이 더러운 아이를 안고 4명의 아이를 더 이끈 채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은 K테크 창사 이래 가장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지우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 우진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우진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 40층 집무실은 회의실과 달리 지훈의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공간이었지만 여전히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거대한 공간에 압도되어 입구에서 옴짝달싹 못했다. 지훈은 소희를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내려놓고 백 실장에게 아이들이 먹을 것과 깨끗한 옷, 그리고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 앞에 섰다. 충격은 가라앉았고 이제 냉철한 분석이 시작될 차례였다. 이 아이들은 누구이며 왜 지금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들을 쫓는 위협은 무엇인가? 강지훈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층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그 압도적인 고요함에 숨을 죽였다. K테크 로비의 혼란과는 또 다른 종류의 위압감이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 벽을 통해 거실 전체로 쏟아져 들어왔다. 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집무실처럼 극도로 미니멀하고 차가운 질서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흰색 가죽 소파와 검은색 대리석 바닥은 마치 박물관의 전시물 같았다. 아이들은 현관 입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그들의 남루한 행색은 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 속에서 이질적인 얼룩처럼 보였다. 지훈은 여전히 품에 안고 있던 막내 소희를 조심스럽게 소파 위에 내려놓았다. 아이의 더러워진 옷이 값비싼 이탈리아산 가죽에 옅은 자국을 남겼지만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로비에서의 충격을 넘어 이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곧이어 백시원 실장이 응급처치 키트와 간단한 음식, 그리고 아이들의 새 옷이 든 가방을 들고 도착했다. 그는 지훈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지훈은 백 실장에게 고갯짓으로 아이들을 가리켰다. 씻기고 먹여, 그리고 상처부터 확인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주였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백 실장이 능숙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가장 큰 아이 민준이가 동생들을 감싸며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우린 같이 있을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우는 잠시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저 눈빛은 동생 우진의 것이었다. 고집스럽고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눈빛. 지우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여기서 씻어.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않아. 아이들은 욕실에서 서로의 몸에 난 상처를 돌보며 씻었다. 지훈이 급하게 주문한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티셔츠와 잠옷바지를 입고 나오자 조금 전에 절박함은 조금 가셨다. 따뜻한 수프와 빵이 그들 앞에 놓이자
아이들은 며칠을 굶었는지 허겁지겁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지우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누군가 이렇게 절박하게 음식을 먹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지우는 거실 테이블에 낡은 사진을 올려놓았다. 아이들은 다시 긴장했다. 지우는 민준이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 말해줘야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지. 그는 사진 속 우진의 얼굴을 가리켰다. 이 사람은 내 동생이다. 강구진, 너희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회의에서보다 무거운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는 동생들을 한번 돌아보고는 다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빠가 말했어요. 혹시 자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꼭 서울로 가라고, K테크 빌딩을 찾으라고. 아이는 낡은 사진을 꼭 쥐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여주라고 했어요. 아빠랑 똑같이 생긴 사람. 아저씨, 아빠의 형제라고 했어요. 아저씨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요.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우진은 죽지 않았었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는 10년 전 사망 처리되었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다. 우진은 살아있었고 이 아이들을 낳았으며 지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언제 그 말을 들은 게 언제지? 지훈이 다그쳐 물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알아야 했다. 이성은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동생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었다. 일주일, 아니 열흘 전쯤이에요. 민준이가 기억을 더듬었다. 우리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 살았어요. 아빠는 글을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나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이의 눈에 공포가 어렸다. 검은 차들이었고 아저씨들은 무서웠어요. 아빠는 우리를 마루 밑 창고에 숨겼어요. 그들은 집을 다 뒤졌어요. 데이터가 어디 있냐고 소리쳤어요. 지우는 숨을 죽였다. 데이터, 단순한 강도나 유괴범이 아니었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아빠는 그들이 떠난 후에 돌아왔어요. 많이 다쳤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었다. 아빠는 우리를 깨워서 이 사진이랑 작은 USB 하나를 줬어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는 아침이 되어도 자기가 오지 않으면 무조건 도망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다시 나갔어요. 우리를 지키러 간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천둥 소리 같은.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도망쳤어요. 아빠가 시킨 대로 서울로 아저씨를 찾으러. 아이의 이야기는 지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다. 우진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동생은 무언가를 쫓고 있었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과 민준이가 말한 USB를 찾고 있을 터였다.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서울까지 도달했고 기적적으로 K테크의 보안을 뚫고 그를 찾아냈다. 이제 위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강지훈 그 자신에게도 드리워진 것이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상황 파악은 끝났다. 그는 즉시 백시원 실장에게 내부 라인으로 전화를 걸었다. 백 실장, 지금부터 K테크 최고 등급 보안 프로토콜을 발동한다. 대상은 내 펜트하우스와 이 아이들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충격과 혼란은 사라지고 K테크의 총수로서의 냉철한 판단력이 돌아왔다. 첫째, 내 동생 강구진. 지난 10년간의 모든 기록을 조사해 공식적인 사망 기록은 무시하고 작가라는 신분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바닷가 마을을 전부 뒤져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를 찾아내 2년, 아니 최근 2년간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명령을 이어갔다. 아이들은 그의 분노 서린 뒷모습을 겁에 질린 채 바라보고 있었다. 둘째, 나쁜 사람들. 검은 차 데이터. 민준이의 증언을 토대로 그들의 정체를 파악해. 오늘 K테크 본사 주변의 모든 CCTV를 분석해. 아이들을 미행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그들은 내 동생을 죽였어. 그렇다면 아이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지훈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는 적의 규모를 파악해야 했다. 셋째, 이 아이들. 지금 당장 이 펜트하우스를 완벽한 요새로 만들어. 외부인의 접근은 일절 금지야. 식료품부터 모든 물자는 자네가 직접 확인하고 반입해. 아이들의 신원. 우진이는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시스템에서 숨겼을 거다. 아이들의 존재를 우리 내부망에서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방화벽을 구축해. 그들은 지금부터 유령이야. 백시원은 지훈의 명령을 묵묵히 받아 적었다. 그는 지훈이 이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회장님, 강구진 씨에 대해서는 생존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까? 백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지훈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지훈이 K테크를 맡는 동안 우진은 항상 밖으로 나돌며 위험한 일에만 골몰했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우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언제나 자신과 정반대였던 동생. 이상주의자였고 불의를 참지 못했으며 결국 그 성격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아니, 최악을 가정해 우진이는 죽었다. 이제 이건 복수전이야.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내 조카들이야. 내가 지켜야 할 내 가족이다. 그의 선언은 백시원에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었다. 이것은 K테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한 전면전이 될 것이었다. 백시원은 고개를 숙였다. 명령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백시원이 펜트하우스를 떠나자 거실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지훈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훈은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에 아이들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민준아. 그가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너희 아버지가, 우진이가 말한 USB. 지금 어디 있지? 지훈은 그 데이터가 이 전쟁의 핵심임을 직감했다. 그것이 우진이 목숨과 맞바꾸려 한 것이고 아이들을 살릴 유일한 무기일 수도 있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서 아버지와 같은 무언가를 읽었는지 아이는 자신의 낡은 신발 밑창을 조심스럽게 뜯어냈다. 그곳에는 얇은 방수포에 쌓인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아빠가 절대로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아저씨에게만.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동생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게스트룸으로 안내했다. K테크에서 가장 안전한 방이었다. 오늘은 여기서 자거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 내가 약속하지. 그는 문을 닫고 나왔다. 거실로 돌아온 그는 동생이 남긴 작은 메모리 카드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분노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우진아, 네가 시작한 일 내가 끝내주마. 그리고 네 아이들, 내가 반드시 지켜낼 거다. 그는 K테크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동원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백시원 실장은 K테크의 심장부 지하 5층에 위치한 통합보안관제센터 ISC에서 밤을 새웠다. 수백 개의 스크린이 전 세계의 데이터 흐름과 보안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백 실장의 시선은 오직 하나의 작업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구진,
10년 전 사망 처리된 회장의 동생. 지훈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의 10년간의 공백을 채우는 것. K테크의 슈퍼컴퓨터는 국내외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공식적인 기록은 10년 전 파키스탄 국경에서 끊겼다. 그러나 백시원은 유령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공식 기록이 아닌 비공식 네트워크 다크웹 자금 세탁 추적 시스템을 이용했다. 강구진은 흔적을 지우는 데 전문가였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이안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흔적이 동해안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발견되었다. 그 작가 이안은 지난 2년간 태양건설에 수상한 해안 개발 사업을 추적하고 있었다. 태양건설. 강지훈 회장의 K테크와는 분야가 달랐지만 정계 로비를 통해 급성장한 거대 기업이었다. 백시원은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간구진이 목숨을 걸었던 이유임을. 그는 태양건설의 불법 토지 거래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태양건설의 총수 윤태규 회장. 언론에서는 자수성가한 존경받는 기업가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뒷세계에서는 무자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백시원의 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간구진은 윤태규의 비자금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우진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마을의 CCTV에는 아이들이 도망치기 직전 태양건설 소속 용역업체 직원들의 차량이 찍혀 있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의 임시 집무실에서 강지훈은 동생이 남긴 마이크로 SD 카드를 분석하고 있었다. K테크 최고의 암호 해독 전문가들이 동원되었다. 내용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된 원장이었다. 간구진은 태양건설의 비자금 흐름 전체를 디지털화하여 저장해 둔 것이었다. 하지만 데이터는 2중 3중으로 암호화되어 있었다. 데이터는 수천 개의 거래 내역과 장부, 그리고 음성 파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간구진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다. 하지만 파일들은 유년의 기억이라는 알 수 없는 키워드로 이중 암호화되어 있었다. 지훈은 동생과의 공유했던 과거를 필사적으로 되짚어봤지만 지금 당장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우진이 자신에게 보낸 마지막 시험이자 메시지였다. 백시원이 펜트하우스로 올라와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회장님, 적이 특정되었습니다. 태양건설 윤태규입니다. 강구진 기자는 그들의 불법 매립지 사업과 정계 로비 자금원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안에서 그를 제거한 것은 태양건설 소속의 해결사 팀으로 보입니다. 지훈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규, 이제 그 이름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제거해야 할 표적이 되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태양건설 본사 회장실. 윤태규는 최고급 시가를 피우며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실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회장님, 동해안 건입니다. 강구진 기자의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명입니다. 현장팀의 실수로 놓쳤습니다. 윤태규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아이들 그까짓 꼬맹이들이 문제인가? 윤태규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는 간구진을 그저 귀찮은 파리 정도로 생각했다. 몇 년간 자신을 귀찮게 하던 녀석을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뒤탈이 남은 것이다. 처리하라고 보낸 놈들은 뭘 한 거야, 애들 하나 제대로 못 찾아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서실장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비서실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게 아이들이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K테크 본사로 들어갔습니다. 강지훈 회장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보고입니다. 그 말에 윤태규의 손이 멈칫했다. K테크, 강지훈. 그는 강지훈을 알고 있었다. 기술에 미친 감정 없는 로봇 같은 녀석. 하지만 그 강지훈이 강구진의 쌍둥이 형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윤태규는 즉시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시켰다.
몇 분 만에 강지훈과 강구진의 관계가 보고되었다. 쌍둥이 형제라고 10년 전에 연을 끊었다고 윤태규는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만약 강구진이 데이터를 그 아이들에게 넘겼고 그 아이들이 강지훈에게 갔다면 상황은 복잡해졌다. 강지훈은 자신이 상대해온 어설픈 정치인들이나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였다. 그 데이터, 강구진 놈이 가지고 있던 USB가 아이들 손에 넘어갔을 수도 있겠군. 윤태규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아이들은 이제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증거물이었다. 강지훈이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손을 써야 했다. 그는 K테크의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물리적인 폭력 앞에서는 무력할 것이라 판단했다. 김 실장. 윤태규는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강지훈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놈은 책상 물림이야. 이런 더러운 일은 겪어보지 못했지. 아이들을 데려와. 조용히. 그리고 그놈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USB도 함께. 그는 강지훈을 얕잡아보고 있었다. IT 기업의 CEO가 자신의 전문적인 해결사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가시우테르, 이 본체는 보안이 삼엄합니다. 정면 돌파는 어렵습니다. 김 실장이 우려를 표했다. 윤태규는 비웃었다. 그럼 허점을 만들면 되지. 강지훈이 아이들을 24시간 감옥에 가둬둘 것 같나. 그 냉혈한 놈도 결국 사람이야. 아이들은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지. 그 순간을 노려. K테크 밖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아니라도 상관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아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태규는 창밖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증인은 살아있어서는 안 되지. 특히나 어린 증인은 더더욱. 강구진이 남긴 씨앗은 전부 뽑아버려야 해. K테크의 보안, 그건 해커들에게나 유용한 거지. 실제 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야. 당장 실행해. 윤태규의 명령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아이들은 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백시원이 동원한 최고의 보육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돌봤지만 아이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특히 가장 활동적인 민준이와 둘째 현우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훈은 창밖만 바라보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햇볕이라도 쬐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완벽한 통제 해소라면 가능할 터였다. 지훈은 백시원을 불렀다. 백 실장, 아이들이 너무 지쳐있어. K테크 본사 옥상 정원을 1시간 동안 폐쇄해 완벽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나. 옥상 정원은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K테크의 자체 방어 시스템으로 보호받는 곳이었다. 백시원은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 지금은 위험합니다. 적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통제 구역 안에서 움직여야 해. 그들의 예측을 벗어나야 한다. 백시와 시원은 회장의 의도를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적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미끼일 수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K테크 전술 보안팀 TST 전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옥상 및 주변 빌딩에 저격수를 배치하고 드론 감시망을 풀가동하겠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며 작전을 준비했다. 다음날 오후 옥상 정원은 아이들만을 위해 개방되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신이 나서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막내 소희는 꽃을 보며 웃었고 민준이도 잠시나마 아빠를 잃은 슬픔을 잊은 듯 동생들과 공놀이를 했다. 지우는 정원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낯선 감정이었다.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얼어붙은 일상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백시원은 정원 곳곳에 사복 차림의 경호원들을 배치했다.
그들은 K테크의 전술보안팀 소속으로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방문객이나 정원사로 위장한 채 아이들의 주변을 맴돌았다. 또한 빌딩 외벽 감시 드론 3대가 정원 상공을 선회하며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백시원 자신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윤태규의 팀은 K테크의 허점을 정확히 노렸다. 그들은 옥상 정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인 비상계단이 아니라 바로 아래층인 39층의 환기구를 이용했다. K테크의 보안 시스템이 외부 침입과 40층 이상의 보안에 집중된 사이 그들은 39층 기계실을 통해 환기구로 잠입 옥상 정원에 사각지대로 침투했다. 청소 용역으로 위장한 내부 조력자가 있었던 것이다. 백시원의 감시 스크린에 미세한 노이즈가 발생했다. 정원 구석의 환기구 쪽 카메라였다. 뭐지? 백시원이 의아해하는 순간 환기구 덮개가 소리 없이 열리며 검은 복장의 괴한들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연막탄을 터뜨렸다. 적출현 3시 방향 환기구, 백시원의 고함과 동시에 정원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연막탄이 터지며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졌다.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고 지우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모두 내 뒤로. 검은 작업복을 입은 괴한 4명이 연기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신속했다. 목표는 정확히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K테크의 경호원들을 상대할 생각이 없었다. 오직 납치가 목적이었다. 백시원의 요원들이 즉각 대응했다. 코드 레드 목표 보호, 사복 경호원들이 재킷 안에서 무기를 꺼내들며 괴한들과 맞붙었다. 정원은 순식간에 격렬한 격투장이 되었다. 하지만 괴한들은 예상외로 강력했다. 그들은 단순한 용역 깡패가 아니었다. 고도로 훈련된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K테크 요원들의 방어를 뚫고 아이들에게 접근하려 했다. 한 명이 지훈과 아이들 쪽으로 접근하며 마취총을 겨눴다. 지훈은 민준이와 소희를 끌어안고 몸을 날렸다. 마취탄이 그가 방금 서 있던 자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백시원이 그 괴한에게 달려들어 팔을 꺾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다른 2명의 괴한이 남은 아이들을 붙잡으려 했다. K테크의 요원 2명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괴한들의 칼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옥상 폐수에 지원팀 투입해. 백시원이 외치며 괴한을 제압했다. 바로 그때 마지막 괴한이 소희를 붙잡는데 성공했다. 그는 소희를 인질 삼아 비상계단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모두 멈춰 안 그러면 이 아이 목을. 지훈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아이가 잡히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다.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그 순간 타다닥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괴한의 손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괴한은 비명을 지르며 소희를 놓쳤다. 옥상 정원 반대편 지붕 구조물 위에서 K테크의 저격수가 총구를 내리고 있었다. 마취총이 아닌 실탄이었다. 지훈의 사전 허가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희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 지훈이 몸을 날려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아빠를 불렀다. 아빠, 무서워. 지훈은 아이를 꽉 안았다. 괜찮아. 삼촌이 여기 있어. 이제 아무 데도 못 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아이를 안은 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조카를 잃을 뻔했다. 남은 괴한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부상당한 요원들 외에 K테크 측에 큰 피해는 없었다. 백시원은 즉시 아이들을 지훈에게로 데려갔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윤태규. 감히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건드렸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전면전 선포였다. 지우는 부상당한 요원들을 보며 백시원에게 명령했다. 당장 펜트하우스로 복귀한다. 생포한 놈들. 입을 열게 해. 누가 보냈는지, 윤태규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전부 알아내. 그리고 내부 조력자를 찾아내. K테크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윤태규는 K테크의 CEO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5아이의 보호자를 건드린 것이었다.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지훈의 분노가 공간을 채웠다. 아이들은 옥상 정원에서 겪은 충격으로 넋이 나간 채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백시원 실장은 부상당한 요원들의 후송을 지시하고 즉시 지훈의 뒤를 따랐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침투가 한번 성공한 허점이 드러난 요새였다. 보고해. 지훈은 소희를 소파에 앉히고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옥상에서의 미세한 떨림은 사라지고 K테크의 총수로서의 냉혹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가족이 될 뻔한 아이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것을 목격했다. 윤태규는 선을 넘었다. 이것은 사업적인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이었다. 백시원은 태블릿을 켰다. 괴한은 총 4명 전원 제압했습니다. 1명은 저격팀의 사격으로, 사망 2명은, 중상 1명은 생포했습니다. 아군 피해는 TST 요원 2명, 중상 1명 경상입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를 이었다. 그리고 내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39층 기계실 접근 권한을 가진 청소 용역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윤태규 측에 매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훈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K테크의 완벽한 보안이 뚫린 것이 아니었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 사람이 뚫린 것이었다. 그 쥐새끼 당장 신문해. 그리고 생포한 놈. 혀를 깨물기 전에 모든 정보를 뽑아내. 윤태규가 직접 지시했는지, 다음 계획은 무엇인지 전부. 그는 펜트하우스의 통유리를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마치 그를 비웃는 듯했다. 회장님, 백시원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아이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K테크의 해외 지사나 스위스에 있는 회장님의 별장으로.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아. 여기가 전장이야. 도망치는 순간 우리는 지는 거다. 그는 백시원을 바라보았다. 여기를 감옥으로 만들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그날 밤 K테크 펜트하우스는 진정한 요새로 변모했다. 지훈은 K테크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다. 40층과 옥상으로 연결되는 모든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다중 생체 인식으로만 접근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통유리는 특수 방탄 필름으로 강화되었고 외부에서의 저격을 막기 위한 가변형 방탄 셔터가 설치되었다. 공기 순환 시스템은 외부의 독가스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해 완벽히 차단되고 자체 정화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TST 요원들이 24시간 3개조로 나뉘어 펜트하우스 내부에 상주했다. 아이들이 머무는 방은 가장 안전한 중앙에 배치되었고 그 방은 사실상 패닉 룸으로 개조되었다. 강지훈의 질서정연하고 미니멀했던 공간은 각종 보안 장비와 감시 모니터 그리고 무장한 경호원들로 채워졌다. 완벽한 통제, 완벽한 감시. 그것이 지훈이 하는 유일한 보호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물리적인 요새는 아이들의 공포를 막아주지 못했다. 그날 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막내 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아이는 땀에 흠뻑 젖어 아빠 아빠를 외치며 울부짖었다. 급파된 아동심리 상담사 겸 보육사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소희는 저리가 무서워 라고 외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옥상에서의 공포가 아이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었다. 보육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지훈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지훈은 막 윤태규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던 참이었다. 회장님, 소희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수조 원짜리 계약 협상이나 해킹 방어전은 자신 있었지만 우는 아이를 달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아이의 방으로 향했다. 소희는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지훈은 어색하게 침대맡에 섰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다. 그가 뱉은 말은 딱딱하고 건조했다. 여긴 안전해. 보안 등급 최상이다. 아무도 못 들어와. 그의 논리적인 설명은 아이의 공포에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다. 소희는 그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며 더 크게 울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 동생 우진의 모습이 스쳤다. 어릴 적 지훈이 엄한 아버지에게 혼나고 방에서 울고 있을 때 우진은 항상 몰래 들어와 그를 웃게 만들었다. 바보 같은 표정을 짓거나 간식을 훔쳐다 주면서. 지훈은 그런 동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우진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색하게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했다. 울지 마라. 그는 여전히 서툴렀다. 옛날에 아주 용감한 형제가 살았는데 그는 동화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우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물론 위험한 부분은 모두 빼고 형은 아주 조용했고 동생은 아주 시끄러웠지. 동생은 매일 사고를 쳤지만 형을 지키는 일에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소희는 울음을 그치고 딸꾹질을 하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삼촌, 얘기. 지훈은 흠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동생이 어떻게 나무에서 떨어져 다친 자신을 업고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지, 어떻게 두려움 없이 불의에 맞섰는지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소희는 그의 비싼 셔츠 자락을 꼭 쥔 채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그 작은 온기에 당황했지만 아이를 떼어놓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지훈의 완벽했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여전히 K테크의 CEO로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전략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회의 배경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놓여 있기도 했고 중요한 보고 중에 민준이가 불쑥 들어와 삼촌 수학 숙제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묻기도 했다. 처음 임원들은 경악했지만 이내 지훈이 무표정하게 숙제를 봐주는 모습에 적응해야 했다. 지훈은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아이들의 존재는 그의 삶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지만 동시에 그가 잃어버렸던 감정들을 일깨웠다. 그는 아이들이 웃을 때 미묘하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자신을 발견했고 아이들이 잠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밤늦게 방을 둘러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의 냉철한 두뇌는 여전히 윤태규를 무너뜨릴 전략을 짜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을 위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동생 우진이 남긴 데이터 해독에 다시 매달렸다. 유년의 기억이라는 암호키. 그는 자신과 우진의 모든 생일 기념일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우진은 그런 단순한 것을 키로 설정할 리 없었다. 지훈은 소희에게 이야기를 해주던 그 밤을 떠올렸다. 우진은 어떤 아이였나? 정의롭고 무모하고 그리고 언제나 약자를 보호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들의 유년 시절 가장 강렬했던 기억. 그들이 살던 오래된 집 뒤편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고 그곳에는 버려진 낡은 천문대가 있었다. 동네 불량배들이 지훈의 돈을 빼앗으려 했을 때 우진은 그들보다 훨씬 컸던 아이들에게 맞서 싸웠다.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우진은 지훈을 지켜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몰래 천문대에 올라가 별을 보았다.
우진은 북극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형, 저 별은 절대 길을 잃지 않아. 우리도 저 별처럼 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옳은 길을 잃지 않는 거야. 그것이 우진의 신념이었다. 지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아모키는 천문대의 이름이나 날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날 우진이 했던 약속이었다. 옳은 길, 그는 폴라리스 프로미스, 북극성의 약속라고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자 수백 개의 암호화된 파일이 화면에 풀리기 시작했다. 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동생이 목숨과 맞바꾼 데이터였다. 태양건설의 불법 매립지 관련 서류 윤태규가 수십 년간 조성한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치인들과 검찰 고위 간부들의 명단이었다. 데이터는 상상 이상이었다. 윤태규는 단순한 건설업자가 아니라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중심이었다. 우진은 이 거대한 괴물과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동생은 이 증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죽어갔다. 이제 그 책임은 온전히 지훈의 것이 되었다. 바로 그때 백시원 실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다. 회장님, 내부 조력자였던 청소부가 자백했습니다. 윤태규가 직접 지시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옥상에서 실패하자 플랜 B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플랜 B, K테크에 대한 전면적인 여론전입니다. 강지훈 회장의 숨겨진 아이들이라는 스캔들을 터뜨려 회장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동시에 K테크의 주가를 폭락시켜 경영권을 흔들려는 계획입니다. 이미 몇몇 타블로이드지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윤태규는 강지훈이 가장 아파할 곳을 정확히 노렸다. 그가 평생 지켜온 완벽한 명성과 K테크라는 제국이었다. 지훈은 차갑게 웃었다.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는 해독된 데이터가 담긴 USB를 손에 쥐었다. 윤태규는 지훈을 여전히 책상 물림 CEO로 얕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금 그는 K테크의 총수일 뿐만 아니라 5 아이의 보호자이며 동생의 복수를 맹세한 형이라는 것을. 지훈은 백시원에게 명령했다. 백 실장, 지금부터 방어는 끝났어. 공격을 시작한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K테크 통합 보안관제 센터 ISC의 전방 지휘소로 변해 있었다. 거실의 거대한 미디어 월에는 서울의 야경 대신 윤태규의 네트워크 구성도와 태양건설의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다. 백시원 실장과 K테크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들로 구성된 소수 정예팀이 지훈의 곁을 지켰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동생 간구진이 남긴 데이터 분석을 마친 상태였다. 북극성의 약속이라는 암호키로 열린 판도라의 상자는 상상 이상이었다. 윤태규의 부패는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 정계검찰 언론계까지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다. 지훈은 윤태규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 거대한 괴물과 홀로 싸웠을 동생에 대한 깊은 슬픔과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복수뿐만 아니라 조카들의 미래를 위해 이 싸움을 끝내야 했다. 백시원 실장이 윤태규의 플랜 B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회장님,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태규가 매수한 타블로이드지 몇 군데에서 강지훈 회장의 숨겨진 아이들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후에 48시간 전에 터뜨려 회장님의 평판과 K테크의 주가에 동시에 타격을 줄 계획입니다. 윤태규는 지훈이 스캔들에 휘말리면 무너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지훈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해. 윤태규는 이 싸움을 여론전이나 PR 재난 정도로 생각하고 있군. 좋다. 우리는 이 싸움을 전쟁처럼 치를 것이다. 그는 일정표에 표시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 발표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가 우리의 전장이다. 그가 입찰 전에 나를 망신 주려 한다면 우리는 그 공격성을 역이용할 것이다. 덫을 놓는다. 지우는 즉시 전략을 하달했다. 윤태규는 우진이의 데이터를 손에 넣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 우리가 그걸 해독했다는 사실을 아직 몰라. 우리가 그에게 정보를 흘릴 것이다. 진짜 데이터가 아니라 그럴싸한 미끼를. 그는 K테크의 화이트 해커 팀장을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허니팟을 구축한다. 미끼용 가짜 서버다. 팀장은 즉시 지훈의 의도를 파악했다. K테크 내부망에 외견상 최고 등급의 보안으로 위장한 가짜 서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 안에 강구진 기자의 데이터처럼 보이는 조작된 파일을 채워 넣겠습니다. 계좌번호나 이름들을 교묘하게 바꿔서 말입니다. 그들은 이 서버의 존재를 앞서 체포했던 내부 조력자의 라인을 통해 태양건설 측에 흘릴 계획이었다. 지훈이 설명을 이었다. 윤태규는 오만하다.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했고 심지어 입찰 발표회장에서 그것을 공개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하면 그는 패닉에 빠질 것이다. 단순한 언론 플레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거다. 그는 그 서버에서 직접 증거를 훔쳐내려 할 것이다. 발표 전에 증거를 인멸하고 싶어 안달이 날 테니까. 백시원이 물었다. 미끼를 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물 수밖에 없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다.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만들 거다. K테크가 이번 입찰회에서 태양건설의 구조적 결함을 폭로하는 특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함께 흘려 데이터의 존재를 암시하는 거지. K테크의 사이버 보안팀은 즉시 작전에 돌입했다. 그들은 가짜 서버를 만들고 겉보기에는 뚫기 불가능해 보이는 다중 방화벽을 설정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직 윤태규 측의 해커들만이 발견할 수 있을 법한 아주 교묘하고 의도적인 백도어 뒷문 하나를 남겨두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디지털 빵가루 흔적이었다. 이 디지털 전쟁이 치열하게 준비되는 동안에도 펜트하우스의 일상은 기묘하게 이어졌다. 아이들은 이제 펜트하우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지만 지우는 가정교사와 장난감 책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그는 치열한 전략 회의 중간 10분씩 휴식을 취하며 민준이의 숙제를 봐주거나 소희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 시간은 방해가 아니라 그가 싸우는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연료였다. 작전 개시 사흘 후 입찰 발표회 하루 전날이었다. 백시원 실장이 다급하지만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미끼를 물었습니다. 허니팟 서버에 승인되지 않은 접근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상당히 정교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남겨둔 백도어를 발견했습니다. 윤태규의 팀이 마침내 가짜 서버에 침투한 것이었다. 같은 시각 태양건설 회장실. 윤태규는 자신의 사이버 용병팀으로부터 승전보를 듣고 있었다. 침투 성공했습니다. K테크 보안도 별거 아니더군요.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증거를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강구진 놈이 모아둔 모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윤태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크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강지훈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했다. 윤태규는 최고급 위스키를 따랐다. 강지훈, 그 애송이 놈. 감히 나를 상대로 싸우려 들어. 그저 기술에 미친 범생이일 뿐이지. 그는 팀에게 명령했다. 자료는 전부 다운로드해. 그리고 다운로드가 끝나는 즉시 그놈들 서버에 논리폭탄 로직 범블을 심어. 내일 강지훈의 발표가 시작되는 순간 K테크의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도록 만들어. 놈을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려. 그는 동시에 언론사 연락책에게 내일 아침 일찍 숨겨진 아이들 기사를 터뜨리라고 지시했다. 완벽한 이중 공격이었다. 하지만 K테크 펜트하우스 지휘소에서 강지훈은 모니터에 뜨는 다운로드 진행률 표시줄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놈들이 가짜 데이터를 가져가고 있군. 그는 백시원을 돌아보았다. 그들이 우리의 미끼를 훔치는 동안 우리 팀은 뭘 하고 있지? 백시원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침입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놈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유럽의 서버를 경유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놈들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훈의 진정한 노림수였다. 허니팟은 단순히 가짜 데이터를 먹이는 미끼가 아니었다. 그것은 추적 장치였다. 윤태규의 팀이 데이터를 당겨가는 데 집중하는 동안 K테크 팀은 그 연결고리를 타고 조용한 추적 프로그램을 밀어넣은 것이었다. 그들은 방어만 한 것이 아니라 윤태규의 보안 네트워크 자체를 역으로 침공하고 있었다. 이제 지훈이 낮게 말했다. 놈들은 우리의 트로이 목마를 다운로드하고 있는 거다. 윤태규의 팀이 훔쳐가고 있는 가짜 데이터 파일들 안에는 K테크의 최첨단 스파이웨어가 숨겨져 있었다. 윤태규가 그 파일들을 자신의 메인 시스템에서 열어보는 순간 K테크는 그의 모든 것을 손에 넣게 될 터였다. 지훈은 아이들이 잠든 방을 잠시 바라보았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 고른 숨소리가 그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윤태규는 이 싸움을 비즈니스 프로젝트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지훈에게 이것은 동생을 위한 정의 구현이자 5아이의 미래를 건 싸움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윤태규의 제국을 잿더미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정이 지났다. 백시원이 보고했다. 다운로드 완료. 가짜 데이터를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발표회 시작 시간에 맞춰 논리폭탄을 심었습니다. 지훈은 드물게 차가운 미소를 허용했다. 훌륭해. 놈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도 논리폭탄은 조용히 해체해. 하지만 실패한 것처럼 위장해도 발표는 예정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하니까. 윤태규의 팀은 축배를 들었다. 그들은 데이터를 확보했고 K테크를 파괴할 폭탄도 심었다고 믿었다. 윤태규는 강지훈의 공적인 굴욕을 상상하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자신이 K테크의 조용한 CEO를 완전히 얕보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의 가장 안전한 서버 안에서 트로이 목마가 그의 모든 범죄 기록을 K테크로 전송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서울의 새벽이 밝아왔다. 펜트하우스의 K테크 팀은 밤을 새웠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 윤태규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부패한 정치인들과의 통신 기록, 그리고 강구진을 제거하라는 명령의 증거까지. 완벽한 살해 패키지였다. 지훈은 이른 아침 햇살 속에 잠든 5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때가 됐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백시원에게 새로 암호화된 드라이브를 건넸다. 이것이 완전한 패키지다. 우진이가 남긴 진짜 데이터와 방금 우리가 윤태규의 네트워크에서 추출한 모든 것을 합친 거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확인한 유일한 부서 특별 수사팀에 넘겨. 그리고 모든 주요 방송국에도 사본을 준비해. 백시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실행하시겠습니까? 지훈은 발표회에 입고 갈 슈트의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는 내가 발표회장에서 공격할 거라 예상하고 있어. 무대 위에서 데이터를 폭로할 거라 생각하며 나를 주시하겠지. 지훈은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쥐었다. 데이터 전송은 정확히 오전 10시 5분에 실행한다. 내 발표가 시작되고 정확히 5분 뒤다. 그의 모든 관심이 내게 쏠려 있는 동안 온 세상이 진실을 보게 될 거다. 지훈은 재킷을 여몄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 발표회가 곧 시작될 터였다. 윤태규에게 그곳은 경쟁자를 짓밟는 마지막 무대였지만 강지훈에게는 공개 처형을 위한 무대에 불과했다. 그는 밖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확인했다. 아이들을 부탁하네, 백 실장.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지. 그랜드 서울 컨벤션 센터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고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차세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 발표회는 올해 가장 큰 규모의 사업권을 결정짓는 자리였다. 공기 중에는 기대감과 함께 보이지 않는 맹렬한 경쟁심이 감돌았다. K테크와 태양건설 두 거대 기업의 정면 대결이었다. 기자들은 K테크의 혁신적인 기술과 태양건설의 막강한 자금력 중 누가 승리할지 예측하느라 분주했다. 태양건설의 윤태규 회장은 VIP석 앞줄에 앉아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 자신이 심어둔 타블로이드지에서 터트린 강지훈 회장의 사생아 스캔들 기사를 확인했다. 그는 강지훈이 지금쯤 이 스캔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게다가 어젯밤 훔쳐낸 가짜 데이터는 그의 손아귀에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패를 쥐고 있다고 믿으며 강지훈의 몰락을 지켜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 오전 10시 정각 강지훈 회장이 단상으로 향하는 통로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표정에는 어젯밤의 스캔들 기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듯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차콜 그레이 슈트를 입은 그는 냉철한 기계처럼 보였다. 윤태규는 그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저놈 왜 저렇게 태어나지 충격을 받지 않았나?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인가? 윤태규는 강지훈의 평온함이 오히려 불쾌했다. 지훈은 단상에 올라 청중을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그는 K테크가 구현할 미래형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유려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AI 기반 교통통제,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그리고 K테크의 독보적인 사이버 보안 솔루션이 결합된 청사진이었다. 그의 발표는 너무나 완벽하고 전문적이어서 스캔들을 기대했던 기자들조차 그의 논리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는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윤태규는 팔짱을 끼고 지훈의 발표를 지켜보았다. 그는 지훈이 언제쯤 당황하며 무너질지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팀이 K테크 서버에 심어둔 논리 폭탄이 10시 5분에 터지도록 설정해둔 것을 알고 있었다. 폭탄이 터지면 강지훈의 모든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먹통이 되고 K테크의 보안 신화는 대중 앞에서 산산조각 날 터였다. 그는 그 굴욕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컨벤션 센터 지하 4층 주차장. 윤태규의 신복인 김 실장이 검은색 밴 안에서 초조하게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10시 5분 강지훈의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K테크 서버에 심어둔 논리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가와도 시스템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젠장 왜 반응이 없지? 김 실장은 당황했다. 그들이 심은 코드가 K테크 방화벽에 의해 조용히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불과 50m 떨어진 주차장 기둥 뒤편 K테크의 TST 전술 보안팀과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백시원 실장은 귀에 꽂힌 인이어를 통해 지휘소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회장님 발표 4분경과 적들 논리 폭탄 실패를 인지한 듯 보입니다. 백 실장은 손짓으로 팀원들에게 준비 신호를 보냈다. 놈들이 플랜 B, 즉 물리적 소란이나 방해 공작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 확신했다. 단상 위 정확히 10시 5분. 강지훈은 K테크의 보안 시스템을 설명하는 슬라이드를 띄웠다. K테크의 시스템은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가장 교묘하게 숨겨진 내부의 적까지도 완벽하게 차단하고 무력화시킵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며 객석의 윤태규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것은 신호였다. 펜트하우스 지휘소의 오퍼레이터가 엔터키를 눌렀다. 북극성의 약속 패키지가 전송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의 정치부 사회부 데스크와 특별수사팀의 보안 서버로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갔다. 그것은 간구진이 목숨과 맞바꾼 태양건설의 비자금 장부 원본이었고 K테크가 윤태규의 서버에서 직접 추출한 살인교사 음성 파일과
정계 로비 리스트였다. 진실이 담긴 폭탄이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터진 순간이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김 실장은 논리폭탄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플랜 B로 전환한다 놈들이 뭔가 꾸미고 있어. 그가 소리쳤다. 그와 4명의 용병이 벤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의 목표는 발표회장의 전력 시스템을 차단하거나 혼란을 틈타 강지훈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비상계단으로 달려가는 순간 어둠 속에서 K-테크 TST 요원들이 유령처럼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백시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K-테크 관할 구역이다. 윤태규의 용병들은 즉시 무기를 꺼내 들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다. 격투는 짧고 격렬했다. 백시원의 TST 요원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은 K-테크의 최첨단 비살상 무기와 완벽한 팀워크로 상대를 압도했다. 전기 충격기와 테이저건이 불꽃을 튀겼고 둔탁한 타격음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2분도 차에 되지 않아 윤태규의 팀 전원이 바닥에 쓰러져 제압당했다. 백시원은 자신의 손목을 털며 이니어에 보고했다. 지하 상황 종료.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는 제압당한 김 실장을 내려다보았다. 너희 회장은 너희를 구하러 오지 않아. 너희는 그저 쓰고 버리는 패였을 뿐이야. 김 실장은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발표회장 안. 강지훈이 막 K-테크의 비전을 마무리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객석맨 앞줄에 앉아있던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던 것이 곧 객석 전체로 퍼져나갔다.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기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지훈의 스캔들이 아니었다. 속보 태양건설 윤태규 회장 수천억대 비자금 및 살인교사 혐의, 특검팀 자료 확보. 윤태규 역시 자신의 비서가 황급히 내미는 태블릿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화면에는 어젯밤 자신이 훔쳤다고 생각했던 그 데이터가 버젓이 떠 있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치명적인 자료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K-테크의 허니팟에 완벽하게 낚였음을 깨달았다. 강지훈이 처음부터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멀게 했던 것이다. 발표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윤태규에게 몰려들려 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간구진 기자를 정말 살해했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윤태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사냥감이 된 포식자였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있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마이크를 통해 마지막 말을 전했다. K-테크는 기술이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지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혼란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청중을 향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목례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컨벤션 센터의 모든 출입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기자들을 해치고 망연자실해 있는 윤태규에게로 직진했다. 윤태규 씨 태양건설 비자금 조성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윤태규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발악하기 시작했다. 이거 놔 내 놈들, 따위가 감히 누굴 건드려, 강지훈 내 놈이. 윤태규는 증오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단상에서 내려오는 지훈을 노려보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얕잡아봤던 책상 물림 CEO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강지훈은 단상에서 내려와 아수라장이 된 객석을 조용히 가로질러 나갔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윤태규와 마주쳤다.
윤태규는 짐승처럼 소리쳤다. 이게 끝인 줄 아나 내가 나가서 내 놈과 그 애새끼들을 전부 찢어 죽일 거다. 하지만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갑고 공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승자의 여유가 아닌 모든 것을 끝낸 자의 무감각함이었다. 동생의 복수는 이제 끝났다. 지훈은 더 이상 윤태규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지나쳤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였다. 펜트하우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5아이에게 돌아가는 것이었다. 컨벤션 센터 밖은 이미 수많은 언론사 카메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카메라는 모두 윤태규를 향해 있었다. 강지훈은 아무의 주목도 받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차가 출발하자 그는 처음으로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깨치어 백시원에게 연락했다. 집으로 간다. 아이들은 괜찮나? 강지훈이 탑승한 방탄세단은 컨벤션 센터의 아수라장을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바깥 세상은 방금 터진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들끓고 있었다. 윤태규의 절규와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방금 유리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다. 지훈은 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손에 들린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끝났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승리의 희열 대신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는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헤쳤다. 펜트하우스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바깥의 혼돈과는 대조적인 완벽한 고요함이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정적이 아니었다. 거실 한편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백시원 실장이 입구에서 그를 맞았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방금 점심을 먹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킷을 벗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처럼 지쳐 있었다. 지훈이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서 놀고 있던 5아이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아이들은 며칠간의 긴장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옥상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가장 큰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왔다. 아이는 지훈의 지친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삼촌, 다 끝났어요 이제. 나쁜 아저씨들 안 와요. 그 순진한 질문에 지훈의 굳었던 마음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지훈은 평생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무릎을 굽혀 민준이와 눈을 맞췄다. 그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 다 끝났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러 오지 않아. 내가 삼촌이 약속할게. 그 말은 K테크의 CEO가 아닌 한 아이의 보호자로서 하는 맹세였다. 민준이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지훈의 품에 안겼다. 나머지 아이들도 울면서 그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어색하지만 단단하게 5아이를 모두 끌어안았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윤태규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간구진과 K테크가 제공한 데이터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냈다. 현직 국회의원, 검찰 고위, 간부 언론사 사주까지 줄줄이 소환되었다. 태양건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강지훈의 숨겨진 아이들이라는 타블로이드 기사는 이 거대한 진실 앞에 단 한 줄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사라졌다. 샤이테크의 주가는 오히려 폭등했다. 강지훈은 냉혈한 기업가에서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거대악을 무너뜨린 정의로운 영웅으로 재조명되었다. 언론은 K테크의 기술력이 어떻게 진실을 규명했는지 앞다투어 보도했다. 지훈은 이런 영웅 서사가 불편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관심이 아이들에게 향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는 K테크의 홍보팀을 통해 아이들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 며칠 뒤 백시원 실장이 최종 보고서를 들고 왔다. 윤태규는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너졌습니다. 그가 고용한 용병들과 내부 조력자들도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구진 기자 건입니다. 백시원은 조심스럽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이미 예상했지만 직접 확인해야 할 진실이었다. 동해안 현장 수색 결과 강구진 기자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윤태규의 용병들과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도망시킬 시간을 벌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었습니다. 백시원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10년 만에 찾은 동생은 다시 그의 곁을 떠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우진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5 아이를 지켜낸 영웅이었다. 지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술을 마셨다. 그는 낡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우진을 바라보았다. 바보 같은 놈, 왜 그렇게 무모했어?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그는 동생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존경했다. 자신은 완벽한 통제와 시스템 속에서 살았지만 우진은 혼란 속에서도 옳은 길을 지켰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목숨과 아이들의 미래를 맞바꿨다. 지우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네가 남긴 것들 이제 내가 지킬게. 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아빠의 죽음을 알리는 것은 지훈에게 남은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그는 아동심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며칠에 걸쳐 민준이에게 먼저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아빠는 아주 용감한 분이셨어. 너희를 지키기 위해 나쁜 사람들과 싸우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민준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이미 어렴풋이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5 아이들은 모두 지훈의 침실에 모여 잠들었다. 윤태규의 제국이 무너지고 위협이 사라지자 펜트하우스의 요새도 해체되기 시작했다. 방탄 셔터가 올라가고 햇빛이 다시 들어왔다. 무장했던 TST 요원들은 철수하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난감이 채워졌다. 지훈의 미니멀했던 거실은 알록달록한 놀이매트와 동화책으로 뒤덮였다. 비싼 이탈리아제 소파에는 크레용 자국이 남았다. 지훈은 처음에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강지훈 회장의 일과도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에 일어나 주식 시황을 확인하는 대신 막내 소희의 기저귀를 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중요한 화상 회의 중에도 둘째 현우가 로봇을 고쳐달라며 팔을 잡아당겼다. 그는 잠시 실례합니다라고 말하고 로봇 팔을 끼워준 뒤 아무렇지 않게 수조 원짜리 M&A 협상을 재개했다. K테크 임원들은 이제 그들의 아이언 CEO가 사실은 아이언 데디였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했다. 한 번은 지훈이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던 순간이었다. 셋째와 넷째가 물감놀이를 하다가 그의 흰 셔츠에 파란색 손도장을 찍었다. 그는 잠시 얼어붙었다. 예전에 강지훈이라면 상상도 못할 불결함과 무질서였다. 그는 아이들을 노려보았지만 아이들은 겁먹은 대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수한 웃음소리에 지훈은 결국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짓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이 변했음을 깨달았다. K테크의 이사회는 처음에는 이 급격한 변화를 우려했다. 회장의 사생활, 특히 5 아이의 존재가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우려는 기우였다. 아이들과 함께하게 된 이후 강지훈의 결정은 더욱 대담하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다. 그는 K테크의 아동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기술을 이용한 미아 찾기 및
아동보호 시스템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사들은 냉철한 CEO가 인간적인 리더로 변모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훈에게 가장 큰 도전은 윤태규가 아닌 10살 민준이의 반항이었다.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인 민준이는 때때로 지훈에게 날카롭게 대립했다. 삼촌은 우리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비수처럼 지훈의 가슴에 꽂혔다. 지훈은 화를 내는 대신 그저 아이의 방 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는 동생 우진처럼 따뜻하게 아이를 안아주는 법을 몰랐다. 대신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묵묵히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그가 배운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간구진의 법적 사망 처리가 완료되고 지훈은 즉시 5아이의 입양 절차를 밟았다. 서류는 복잡했지만 K테크의 법무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거나 위탁가정에 맡길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간구진의 아이들이었고 이제 법적으로도 강지훈의 아이들이 될 터였다. 그것은 동생을 위한 마지막 의무이자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법원에서 모든 절차가 끝난 날 지훈은 아이들을 모두 모았다. 그는 조금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이제 법적으로 내가 너희 아빠가 되었다. 아이들은 입양이나 법 같은 어려운 말은 잘 몰랐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아빠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삼촌도 좋고 아빠도 좋다. 그날 저녁 지훈은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곤함에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시 잠이 들었다. 그때 작은 손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희였다. 아이는 서툰 발음으로 속삭였다. 아빠, 자요. 춥겠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담요를 지훈의 어깨에 덮어주려 애썼다. 지훈은 잠에서 깼지만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다. 아빠라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계약 성사보다도 그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리고 그날 밤 지훈이 소희를 안고 거실에서 잠들었을 때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왔다. 아이는 지훈이 셔츠에 묻은 물감 자국을 닦아내려 애썼다. 지훈이 눈을 뜨자 민준이는 흠칫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아빠, 피곤해 보여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이 아닌 아빠였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얼음 같던 그의 손이 이제는 제법 따뜻했다. 가장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순간이었다. 1년이 흘렀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유리와 강철의 성이 아니었다. 거실 통유리창에는 아이들이 그린 서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대리석 바닥에는 자전거와 인형의 집이 널려 있었다. 한때 완벽한 질서를 자랑했던 공간은 이제 삶의 활기와 따뜻한 혼돈으로 가득 찼다. K테크는 여전히 업계 1위였지만 강지훈 회장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오늘은 막내 소희의 5번째 생일이었다. 펜트하우스는 아이들의 친구들과 웃음소리로 시끄러웠다. 강지훈은 값비싼 슈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는 직접 케이크를 자르며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백시원 실장도 사복 차림으로 와서 민준이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몇 년 전 임원 회의실에서 보았던 냉혹한 CEO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생일 파티에는 특별한 손님도 와 있었다. 강지훈과 아이들의 심리 상담을 도왔던 보육 전문가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지훈을 보며 백시원 실장에게 말했다. 기적이네요. 저분이 1년 전 그 얼음장 갔던 분이라니. 아이들이 회장님을 구한 걸까요? 아니면 회장님이 아이들을 구한 걸까요? 백시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서로가 서로를 구한 거겠죠. 이제 K테크는 기술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지키는 겁니다. 아이들이 선물에 정신이 팔린 사이 지훈은 잠시 테라스로 나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K테크 로비에서 민준이가 그에게 건넸던 그와 우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 동생을 바라보았다. 보고 있냐, 우진아. 내 아이들 아주 잘 크고 있어. 시끄러운 건 너를 꼭 닮았더구나.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는 5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동생의 비극적인 죽음이 그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준 것이다. 그는 우진이 남긴 유산이 수천억 대의 비자금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저 5 아이들이었음을 깨달았다. 저 아이들이야말로 강구진이 세상에 남긴 북극성의 약속이었다. 지훈은 사진을 소중히 품에 넣었다. 지훈은 깨달았다. 동생 우진은 죽음의 순간에도 형을 믿고 있었다. 자신만이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고 자신만이 윤태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리고 우진은 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했다. 바로 가족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K테크 글로벌이라는 제국의 고독한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웃고 울고 때로는 화를 내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다. 그것은 그 어떤 M&A 성공보다도 값진 성취였다. 아빠 빨리 와요. 촛불. 민준이의 우렁찬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집을 찾은 것이었다.